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먹먹한 사연입니다. 총참모부의 고위 간부 출신인 리혁준 씨의 사연인데요. 혁준 씨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북한 군대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동료 7명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살던 혁준 씨였지만 탈북 이후 국정원에서 북한은 지옥이라고 하면서 김여정과 김정은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들은 악마라고 소리치며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혁준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혁준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타고난 두뇌와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해 총참모부의 고위층 간부가 되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에게 좋은 생활을 안겨주겠다는 일념 하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군율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부하들을 잘 다독이는 저는 상관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전승절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제 부대가 행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몇 주 동안 하루 16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식량 배급은 오히려 줄어 하루 2끼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열량이 낮은 강냉이밥과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배를 움켜쥐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느라 이를 꽉 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 하나 주지 않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홀로 일어나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지만 그래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부하들의 영양실조와 탈진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상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대를 둘러보며 부하들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떨쳐냈습니다. 의심은 곧 배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훈련이 계속될수록 부하들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늘어났고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기와 폐렴이 돌았습니다. 의무대는 환자들로 넘쳐났지만 제대로 된 약도 영양분도 공급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훈련 중 한 병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즉시 달려가 보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열사병이 의심됐습니다. 당장 의무대로 보내려 했지만 상부에서는 훈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에 거부했어요. 약한 놈은 도태되는 법이다. 계속 훈련하라.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죠. 결국 그 병사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병사의 가족에게 알리려 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또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행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타령으로 처리하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전승절이 다가오면서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12시간 넘게 열병식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어요. 저는 관람대 아래에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실수로 켜져 있었던 건지 김정은의 목소리가 켜진 마이크로 울려 퍼졌어요. 조쿤,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여야 진정한 혁명 정신이 생기는 법이지. 김정은의 말에 옆에 선 김여정이 덧붙였습니다. 약한 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자만이 우리 군대에 있을 자격이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어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혁명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이들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어요. 순간 총을 들어 저들을 쏘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죠. 감시의 눈초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감정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참아낸 분노는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쓰러진 부하들을 돕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대령님, 참으세요.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로 한 병사가 10병씩 대형해서 비틀거렸어요. 순간 김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자는 우리 군대에 필요 없습니다. 처리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명의 군인이 그 병사를 끌고 갔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온 총성에 모든 군인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믿을 만한 부하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한 비무장지대가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대.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나? 다른 부하가 물었어요. 숫자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어디든 나을 거야. 그 말에 부하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루트로 갈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누구를 데리고 갈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총 15명,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갈 거야? 잡히면 죽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어둠 속을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숨소리조차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우리 일행 15명은 서로의 등을 의지한 채 전진했어요.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이 지역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탈출이 발각된 거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뛰어. 최대한 빨리. 소리쳤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리대령, 먼저 가세요.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 같이 간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가요. 어서. 쓰러진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비무장지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물살이 새. 조심해. 소리치며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강을 건너는 동안 또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은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도 같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개 취급했어. 인간 취급은커녕 그저 도구로만 봤다고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꼭 복수할 거야.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라고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눈빛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더 이상 죽은 동료들을 슬퍼할 시간도 없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슴 속 분노와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아직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지뢰밭을 조심스레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조심해. 내 발자국만 따라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각 발걸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동료가 쓰러져 있었어요. 보위부원들이 우리를 따라잡은 거죠. 가. 절대 돌아보지 마. 소리쳤어요. 눈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순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철조망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자유의 땅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남은 동료들을 독려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죠. 준비해온 철사 절단기로 조심스레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어서, 지금이야. 구멍이 났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작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베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이 통과하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였죠. 우린 해냈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멀리서 남한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옆에 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 간신히 말했어요. 의사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어요. 동료들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명이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모두 치료 중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5명 중 8명, 7명의 동료를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며칠 후 국정원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긴 조사가 시작됐어요. 왜 탈북했는지,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군사 기밀은 무엇인지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한 요원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요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대답에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리혁준 씨, 이제 자유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영어도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햄버거도 먹어봤어요. 신기한 맛이었죠.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 북에 남겨둔 가족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왔어요. 혁준 씨,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함께 노력해봐요.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사회에 나왔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언젠가 꼭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곳에서 찾은 작은 행복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던 그날을 떠올려봐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함께 탈북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니까요. 혁준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어느 날 한강연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리혁준 씨, 오늘은 무슨 일 하세요? 이제는 익숙해진 질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저와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때의 기억과 경험들은 여전히 제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꼭 돌아갈 거예요. 자유로운 북한으로. 이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가끔씩 도망치지 못한 동료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그럴수록 저는 제가 가지게 된 자유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마음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언젠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를 설득해 탈북한 류나 씨의 사연입니다. 유나 씨는 북한에서 잘 살기로 유명한 특권층이었지만 뒤늦게 알게 된 북한의 진짜 현실을 알아버리고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노예와 권력자만 존재한다며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유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유나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참모장이신 아버지 리혁준의 딸로 태어나 엘리트 가문의 혜택을 누리며 자랐어요. 평양 중심가의 넓은 아파트, 풍족한 식탁, 그리고 주변의 부러운 시선들. 이 모든 것이 제겐 당연한 일상이었죠.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그 덕에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도 자연스럽게 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왜곡된 현실인지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엄격하면서도 부하들을 아끼는 존경받는 지휘관이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위험 있고 근엄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보이는 따뜻한 미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북한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녔고 제 애인 최동주도 북한 군대에 입대한 상이라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동주가 입대하던 날 저희는 평양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꼭 돌아와 라고 말했죠. 동주는 씩씩한 척 웃으며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 어느 혹한의 겨울, 특수부대가 극한의 월동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이 중요하다. 며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셨죠. 저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훈련 중에 아버지께서 충분한 방한 장비도 없이 떨고 있는 어린 병사 철수를 발견하셨습니다. 상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장갑조차 보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완전 얼어버린 얼굴, 덜덜 떨리는 손. 철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지셨어요.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대요. 결국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장갑을 철수에게 건네셨습니다. 철수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부하를 위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 군인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추위는 사그러들 기세가 없었고 장갑을 부하에게 내줬던 아버지의 왼손은 심각한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고통을 참으며 임무를 마치셨지만 결국 11호 군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저는 아버지의 부재로 너무나 불안했고 그때 처음으로 군대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병원에 문병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위엄 있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왼손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왼손은 절단됐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 국가였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아버지를 구해주길 바랐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혁준 동지의 왼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도 아버지를 제때 치료해주지 않았을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상부에서는 쓸모없는 자는 필요 없다 며 아버지를 좌천시켰어요. 그들의 냉정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더 큰 비극은 아버지가 장갑을 양보했던 철수마저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철수를 이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죠. 탈북이라니 그건 반역행위였는데? 상부는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며 그를 반동분자로 낙인 찍었어요. 리혁준은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하의 탈북을 방조했다. 능거짓 누명을 씌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 체제의 의문을 품게 됐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충성심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죠.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좌천 후에도 여전히 체제를 믿으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조국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굳건한 신념이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신념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어요. 엘리트 가문의 혜택은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동정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리던 수군거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울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언젠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를,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지를. 그때 저는 그저 열심히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죠. 아버지가 좌천된 후 우리 가족의 지위도 함께 하락했어요. 다행인 건 대학 입학이 취소가 되었다거나 하진 않은 거예요. 저는 가까스로 대학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부심 넘쳤던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예전에는 당당하게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고통의 행군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방문해서 모범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단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의 주름을 꼼꼼히 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혹시라도 김여정 동지를 가까이서 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행사가 시작되고 김여정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모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될 줄은요. 김여정의 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김여정의 사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김여정의 모습이 보였어요. 김여정은 수행원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았어요.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나만 드라마를 볼 때 몇 번 껴서 봤는데 분명 그때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샤넬이 엄청 비싼 외국 브랜드라고 했는데 김여정이 그걸 들고 있다니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광택나는 가죽에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가방의 값어치는 아마도 우리 가족의 몇 달치 식량과 맞먹겠죠. 그리고 그녀는 값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화장을 고치기 위해 꺼내놓은 화장품들은 놀랍게도 모두 남조선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와 오휘의 제품이 늘어서 있었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품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걸까? 게다가 왜 하필 우리가 적대국이라 부르는 남한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광경을 본 후 저는 어떻게 화장실을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행사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리설주의 충성 교육 특강이 열렸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경건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리설주가 등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리설주는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김정은 장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밤낮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제가 보고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강이 끝나갈 무렵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듯한 찬양의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리설주의 눈이 저에게 향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령님 가족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 질문에 강당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리설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리설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수령님 가정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것은 분노? 아니면 당혹감?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당위원회에 소환됐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당위원장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유나 동무, 어제 리설주 여사의 특강에서 한 질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제 질문이 반동적 사상으로 간주되어 엄중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당위원장은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어요. 동무의 그런 생각은 우리 당과 수령님에 대한 모독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과의 연결고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누가 저의 말을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학교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동료 학생들은 저를 피했어요. 한때 친했던 친구들조차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체제의 실상과 모순에 대해 더욱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의 삶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대화, 거리의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외국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조금씩 저의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실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체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리고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애인 동주가 휴가를 나와 만났는데요. 평양 시내의 한적한 공원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동주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동주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동주의 손이 다 부르트고 동상이 걸린 게 보였어요. 한때는 섬세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군복은 헐렁해 보였고 그의 모습에서 피로가 물씬 풍겼죠. 동주야,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주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주는 군대의 실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죠. 웬만히 아픈 게 아니면 절대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열로 쓰러진 동료가 있었어. 동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군의관은 그저 꾀병이라며 돌려보냈지. 결국 그 친구는 폐렴으로 사망했어. 동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속으로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해야 했죠. 동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겨울에도 제대로 된 장갑 하나 없이 훈련받는 모습,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병사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물었죠. 동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해. 말했다간 큰일 나니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도 불합리한 상황에 항의할 수도 없는 현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동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매일 누군가가 쓰러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상관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걸요.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동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물었죠. 동주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죠.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유나야, 동주가 조용히 불렀어요. 넌 어떻게 지내? 학교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동주에게 말해야 할까?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사치품, 리설주 특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제가 겪은 감시와 고립,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동주는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유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동주야.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희생, 동주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힘들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온통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찼어요. 때로는 수업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믿는 것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제 생각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한편으로는 동주가 걱정됐어요.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검열 때문에 조심해야 했어요. 결국 아무 내용 없는 형식적인 편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건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책이었죠.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책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책 속에서 묘사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누군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설렘도 컸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죠. 우리가 배워온 역사, 우리가 믿어온 이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걸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거였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었음을 깨달은 저는 이 실상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심을 하던 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목숨을 건 탈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먼저 군대의 열악한 실상을 담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에게 몰래 연락해 군대 내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 동주는 망설였죠. 유나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큰일 나.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며칠 후 동주가 보내준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펼쳤어요.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병사들, 녹슨 총기들, 무너져가는 막사. 그 모습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사람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노인들.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보이부 요원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치셨죠. 유나야,
그게 무슨 불경한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어떻게 널 키웠길래 이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하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버릴 수 있느냐? 난 평생을 이 나라에 바쳤다. 내 할아버지도 그 윗대로도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어. 아버지의 눈에는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좌천당하고 버림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라를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제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귀를 막으시던 아버지도 조금씩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주가 찍어준 군대 내부 사진들을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유나야, 탈북은 너무 위험해. 우린 죽을 수도 있어. 내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어떻게 널 그런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죽든 탈북하다 죽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린 떠나야 해.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의 혼란과 고뇌가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 거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아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국경을 넘기 위한 경로를 찾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고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건 도박 같았습니다. 매 순간 들킬까봐 두려웠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드디어 탈북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어릴 적부터 자랐던 이 공간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으며 국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여러 번 검문소를 지나야 했죠. 매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큰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조국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돌이킬 순 없었으니까요. 강을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물에 몸이 떨렸고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 전진했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붙잡힐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죠.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때로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 발을 놓은 순간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울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를 조사했어요. 왜 탈북을 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노예들과 욕심 많은 지도자가 있는 지옥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수능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를 만끽하며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평온한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언론 정보학을 배우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을 그 비극에서 구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